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과 사회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수자원과 수질 오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주차 강의 시간이네요. 이제 학기도 중반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여러분들 나태해지지 않고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널려 있는 것이 물이죠. 물을 접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하루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물과 만나죠.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됩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물의 행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우주에서 이렇게 풍부한 물이 발견된 천체가 없습니다. 태양계 내에서도 희귀하고요. 물이 얼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풍부하게 분포하여서 그 안에 생명이 크게 번성하고 그로 인해서 지구 환경 자체는 아주 풍요로운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또 인간 문명으로 볼 때도 물은 문명의 시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문명 초기에 탄생하였던 모든 문명들이 강을 끼고 발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이 문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자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현재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풍부한 자원인 물이 오염되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사태는 더욱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유엔 행동연구소가 정한 물 부족 국가에 들고 있습니다. 물 부족 국가는 1인당 1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1450 입방미터, 세제곱미터에 이르지 못할 때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나라가 1450 세제곱 입방미터에 달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물 부족 국가는 1000을 넘지만 1000세제곱미터를 넘지만 1700세제곱미터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국가들을 물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1000세제곱미터에도 이르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물기근 국가라고 하고요. 1700세제곱미터보다 많은 경우에는 물풍요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연평균 1인당 1450세제곱미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물 부족 국가에 들죠.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수량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강수량이 사실 풍부한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인구도 그렇게 물론 많은 편에 속하지만 인구 밀도가 높은 편에 속하지만 인구 밀도에 비해서 강수량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부족 국가에 드는 이유는 집중적으로 특정한 계절, 즉 하절기에 강수가 몰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처 활용하지 못한 채로 그 물들이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댐이라든지 저수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만은 모든 물을 다 잡아놓기에는 풍부하지 않죠.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잡지 못하는 물들은 다 바다로 흘러들게 됩니다. 그러다 정작 이제 필요할 때, 가령 봄철 같은 경우에 가뭄 경우가 많죠. 필요한 경우에는 호수나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물 부족 때문에 심하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것은 이제 농업하는 분들이죠. 농사 짓는 분들이 물의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곤 하지만 물이 필요한 것은 다만 농업뿐만이 아닙니다. 공업을 비롯해서 목축 그리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해서도 물은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물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위험 요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물 좀 더 아껴 쓰고 그 물 자체를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자원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물이 어떤 물질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물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에 있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의 신체의 대략 70% 정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체중의 70%, 0.7을 곱했을 때 나오는 무게가 여러분 몸에 담겨있는 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의 세포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그로 인해서 모든 그러한 대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을 건조를 시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30%의 체중까지 건조 중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유아의 경우에는 85% 정도까지 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어른에 비해서 물이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점은 유아 상태에서는 보다 많은 물이 유아의 성장과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1 내지 2% 정도 신체를 구성하는 물이 부족하게 되면 심한 갈증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증 상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초래될 수도 있는데요. 가령 5% 정도를 잃게 되면 반혼수 상태에 빠져들게 되고요. 12% 정도를 잃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 정도로 물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사막에 떨어졌을 때에도 식량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도 물이 없이 버틸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물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의 몸은 왜 물을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것일까요? 생체 내에서 물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은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며 신진대사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세포가 통통하게 물이 들어가서 유지될 때 그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작용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여러 가지 물질들의 용매이기 때문에 여러 물질들을 녹일 수가 있죠. 그래서 물에 녹았을 때 그 용질들이 더 원활하게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체온 내에서 물을 매개로 하여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화학 반응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인체 활동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피의 대부분이 물입니다. 또 림프핵과 같은 그런 여러 조직액들, 세포를 채우고 있는 조직액 이런 것들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물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유동성이 큰 액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 내에 있는 혈액과 림프액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한 물질들이 원활하게 운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산소와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 영양소와 노폐물 이런 것들이 다 운반되지 않습니까? 몸속에 이러한 물의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될 때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 신체에 필요한 물질들이 원활하게 혹은 노폐물들을 원활하게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은 영양분을 잘 용해시키며 이를 흡수 운반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필요한 영양소를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분, 가령 포도당이랄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생체 효소나 또한 여러 영양소가 분해된 물질들, 그죠? 지방이 분해되어서 나오는 지방산과 글리세롤과 같은 그런 물질, 또 아미노산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러한 물질들, 특히 영양소의 성분들이 신체 내에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물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 각 세포에서 형성된 불필요한 그러한 물질들,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요소라든지 이러한 노폐물들을 잘 운반해 주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변이 물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그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인체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물질들이 물의 형태로 녹아서 운반되어 온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물은 혈액을 중성 내지 알칼리성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모든 화학 반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성 혹은 약알칼리성으로 신체의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요. 물은 그런 면에서 pH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pH가 잘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신체 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화학적 반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물을 충분히 섭취하여서 신체의 pH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물은 체내의 열을 발산시켜서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땀입니다. 우리가 더울 때 땀을 흘림으로써 우리의 신체에 적절한 항상성 유지에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더울 때 땀을 흘림으로써 우리의 땀이 증발할 때 가져가는 기화열이죠.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열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의 체온이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땀은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내 열을 발산시키는 데 있어서 물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몸에서 필요로 하는 물 말고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물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활의 여러 부분에 물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활용수로서, 농업용수로서, 공업용수로서, 또 수력 발전을 위해서, 또 생태계의 유지를 위해서 물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용수로서의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무엇일까요?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마시지 않더라도 때로는 여러분이 먹는 요리, 그죠? 조리된 그러한 음식들 속에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이나 찌개뿐만 아니라 밥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섭취하는 야채나 육류 이런 것 속에도 다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청결을 위해서 물을 필요로 합니다. 화장실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을 여러분 소모하고 있죠. 더러운 용변을 씻어내는 데 있어서 물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매일 씻고 샤워하고 목욕하고 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빨래를 해서 입어야 되겠죠? 그죠? 예, 옷을 빨아 입어야 됩니다. 옷을 빨 때 물이 없다면 뭘로 빨까요? 드라이 클리닝을 할 수 있다고요? 예, 비용이 많이 들겠죠. 아직까지도 물은 우리 옷을 빠는 데 있어서 주된 매개물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물이 중요하죠.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걸레를 빨아야 되고 그걸로 청소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혹은 사무실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물은 여러 가지 용도로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물이 생활용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농업용수가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것인데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식물이나 동물을 키우는 것이죠. 우리의 양식을 조달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필요한 용도로 식물이나 동물을 키우는 것을 농업이라고 하겠는데 이러한 농업활동을 위해서는 역시 물이 필요합니다. 즉 이것은 사람에게만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생물들에게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그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업에 있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물이 매우 필요하다.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역시 청결을 유지한다든지 그런 용도를 위해서도 역시 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장이나 목장에서는 많은 물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도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생산 과정 속에서 직접 물이 생산되는 물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냉각의 용도라든지 세척의 용도라든지 그 밖에 운반의 용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물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공업지대가 입지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 보면 여러 가지 초기 60년대 산업들을 일으킬 때 강을 끼고 4대강 유역에 많은 공업지대들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발전을 하는 데에도 물이 또 요긴하게 사용되죠. 그래서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고 그 물에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력 발전이 전기를 생산해내고 있죠. 생산된 전기가 우리의 생활에 여러 가지 형태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이제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러한 에너지는 결국 태양이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태양열에 의해서 수분이 땅이나 혹은 바다나 강이나 호수에서 증발되고 그 증발된 수증기가 은결이 되어서 구름방울 형성을 하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비가 모여서 혹은 눈이 되어서 떨어질 때 그것이 높은 지역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죠.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그 역할을 이제 태양열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수력 발전의 에너지 근원은 태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물은 하나의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매개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자연의 생태계 내에서 물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생산자들이 여러 가지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녹말과 같은 그러한 요긴한 물질들을 동화해낼 때 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것들이 죽었을 때 그것을 분해해서 다시 무기물의 형태로 돌려놓는 분해자 이런 모든 먹이 그물의 각 단계에 속하는 그러한 생태계 구성원들이 모두 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생태계를 풍요롭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수소 생태계라고 해서 물이 고여 있는 것 자체가 혹은 흐르는 물 이것이
생태계를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또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태계가 원활히 잘 유지가 될 때 우리는 또한 쾌적한 자연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인간의 문명을 위해서 물은 참으로 여러 가지 용도에서 요긴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물은 오염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산업 발달의 결과로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물을 오염시키는 그런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결국 물을 오염시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용한 물들이 사용의 결과로 더러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뜻이 되겠죠. 또는 인간이 폐기한 다른 쓰레기라든지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물로 흘러들어서 토양을 거쳐 물로 흘러들어서 물을 오염시키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인간의 수가 적을 경우에는 이러한 인간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서 오염의 정도 또한 높지 않았습니다. 인구 밀도 높지 않았고 인간이 산업사회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물을 오염시킬 요인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기술 문명의 발달 결과 인간은 문명의 유지를 위해서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물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결과적으로 물이 오염된 형태로 많은 양이 탈바꿈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우리가 특히 이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이 깨끗해야 되겠는데요. 그러한 깨끗한 물을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강의 상류를 보존하고 거기에서 취수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먹기에 적절한 그런 물의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상수 그 식수로 그것을 가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데서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되도록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수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물을 오염시키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물을 오염시키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점오염원이고 하나는 비점오염원입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점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점으로서 고정된 위치가 있고요. 오염의 발생 원인이 항시 상존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점오염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시 상존하는 그러한 오염원은 하수나 호소로, 관거나 수로 등을 통해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점으로 오염물질이 일정한 지점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하수로 이 관거나 수로를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러한 오염원을 점오염원이라고 부르는데요. 흔히 뭐 공장이나 목장, 농장 혹은 가정 이런 곳들이 점오염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수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거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농업지대나 혹은 목장에서도 하수로가 있습니다. 쓴물들이 흘러나가는 그러한 수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수로에 이제 오염물질들이 배출되게 되면 하수나 바닷물을 오염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비점오염원이 있습니다.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이 되겠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강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비점오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치되는 것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오염물질이 강으로 유입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비가 내린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그러한 여러 쓰레기들이 혹은 쓰레기에서 배출되는 그러한 오염물질들이 강으로 흘러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많은 오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경로를 우리가 특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비점 오염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특히 점 오염원들에 대해서 일정한 환경 기준을 가지고 오염물질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점에 아무도 모르게 혹시 배출되는 그러한 규정을 뛰어넘는 오염물질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당국에서는 감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감시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어떤 점 오염원이 있는가, 그리고 그 점 오염원이 혹시 규정 이상의 그러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어느 지역의 공장 주위에 있는 하천이 갑자기 하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런 것을 이제 신고를 해서 당국이 조사하고 그러한 물고기 떼죽음에 그 공장 지역이라든지 생산시설 같은 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규명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시자로서 역할을 잘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비점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신경을 쓰고, 즉 쓰레기를 함부로 강가에 버린다든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방치된 그러한 비점 오염원들은 가능하면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거나 당국에 신고하거나 요청하여서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질 오염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BOD라고 하는 것입니다. Biological Oxygen Demand의 약자 BOD인데요. 번역하자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속에는 깨끗한 물속에는요 여러 생물들이 살고 있죠. 물고기도 살고 비척추 동물인 또 조개류라든지 이런 것도 삽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그러한 미생물들도 살고 있는데요. 흔히 그러한 미생물들이 지나치게 번식을 하게 되면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량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어류와 같은 것들이 생존에 꼭 필요한 산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더러운가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BOD입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유기물을 산소를 필요로 하는 수중 미생물이 분해하면서 사용하는 산소의 양을 BOD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OD를 측정을 하려면요, 채취한 물을 일정 시간 동안 방치하여서 처음에 그 용존 산소량과 나중에 용존 산소량을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산소를 소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깨끗한 물의 경우라면 처음에 채취했을 때와 나중에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용존 산소량에 전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생물이 생존할 경우에는 그 용존 산소량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산소를 사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물은 많이 오염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OD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Chemical Oxygen Demand라고 해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모든 그러한 물들을 생물학적으로 미생물들이 소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 잴 수는 없기 때문에 산화제를 사용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수나 폐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질을 산화제를 이용하여 화학적으로 산화시킬 때 소비되는 산소량을 재는 것입니다. 그것이 COD가 되겠는데요.
역시 물에 오염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COD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DO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Dissolved Oxygen의 약자로서 용존산소량이라고 번역됩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말한 두 가지 개념과는 반대로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이기 때문이죠. 단위는 ppm을 쓰는데 물 1kg의 산소 1mg이 녹아있는 경우에 이를 1pp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염이 심할수록 용존산소량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래서 깨끗한 물이면 녹아있는 산소가 충분하고 풍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경우에는 차가울수록 좀 많이 녹고요. 더운 물은 적게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DO는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조건 말고도 이제 그 안에 생물들이 존재하느냐, 미생물이 얼마나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DO가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DO의 값은 되도록 높을수록 그 물은 깨끗한 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표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질오염을 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천에서 저기 산 꼭대기에서 물이 샘에서 흘러나와서 쭉 흘러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까지 흘러갈 때까지 그 물속에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특히 동물들에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사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동물들 또한 어느 정도 깨끗해야만 살 수가 있고 또 어느 정도의 그러한 물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들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 안에서 발견되는 즉 서식하는 동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그 물이 몇 급수인가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 1급수를 우리가 판정하는 기준은요. 버들치, 버들개, 가재, 얼음치, 갈견이, 열모고, 금강모치, 산골 플라나리아, 강도래, 하루살이류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물은 1급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그러한 동물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2급수를 견딜 수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2급수 피라미, 쏘가리, 은어, 다슬기, 날도래 유충, 장구애비, 잠자리 유충, 소금쟁이, 물장군. 제가 어렸을 때 참 계곡에 나가서 많이 놀았었는데 이런 물고기나 곤충들은 많이 보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참 물이 좀 깨끗하다 싶으면 2급수 정도는 됩니다. 산골에 이제 더 상류지대로 높이 올라가 보면 더 깨끗한 물을 만날 수 있죠. 거의 뭐 그대로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한 물들을 1급수라 할 수 있겠지만 물론 함부로 마시면 안 됩니다. 1급수라 하더라도 또 다른 그런 오염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끓여서 먹는 것이 좋겠죠. 어찌됐든 이러한 동물들이 당장 죽지 않고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염물질이 적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3급수 붕어, 잉어, 메기, 우렁이, 뱀장어, 미꾸라지, 거머리, 달팽이, 조개류, 장구애비, 잠자리, 유충, 소금쟁이, 물장군. 네, 이러한 동물들도 제가 어렸을 때 흔히 개울에서 많이 봤고요. 강 같은 데서도 이제 좀 더 하류로 내려와도 볼 수 있고, 웅덩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논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되는 그러한 물을 보면 이 정도 3급수 정도의 물은 흔히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보다 좀 더 이제 더러워진 물이 4급수가 되겠습니다. 실지렁이, 나방애벌레, 깔따구, 피벌레, 거머리.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좀 농업용수로 쓰기에도 그렇게 깨끗하지만은 않다고 할 수가 있죠. 좀 더러운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당연히 먹을 수도 없고 농업용수로 쓰기에도 좀 청결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급수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거머리가 빠져 있네요. 그래서 실지렁이, 나방애벌레, 깔따구, 피벌레. 그래서 4급수나 5급수는 거의 비슷한 지표생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생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들이 어느 정도 깨끗한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천을 이제 상수도원으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판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1급수에서 5급수의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지표생물은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겠고 더욱더 확실한 그러한 수치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BOD라든지 DO 같은 것이 그런 면에서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리고 부유물질의 양이랄지 대장균의 수랄지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물이 1급수인지 5급수인지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용 목적별 적용 대상을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급수의 경우는 상수원수 1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수원수로 1급이다. 자연환경을 보존을 1급으로 해야 될 그러한 고시를 할 수 있고요. 2급수는 상수원수 2급, 그래서 수영장 용수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에서 쓰는 물은 2급수는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보면 직접 피부가 물에 닿고 또 머리나 눈 이런 데까지 다 물이 들어가고요. 간혹 잘못하면 또 물을 마시기도 하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당장 뭐 질병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아닌 깨끗한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영장도 뭐 피서철에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금방 오염이 돼버리지만 어찌됐든 수영장에 쓰기 위해서 되는 물은 2급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하라고 그래야 되나? 2급수 이하. 2급수나 1급수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OD를 한번 1급수와 비교해 보십시오. BOD가 1급수가 1 이하인 반면에 2급수는 3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숫자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물이 더러워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DO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숫자가 점점 급수가 높아짐에 따라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대장균의 수는 급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죠. 물론 부유물질의 경우도 급수가 올라감에 따라 점점 많아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급수로 넘어가 볼까요? 3급수는 상수원수 3급, 공업용수 1급에 속합니다. 그래서 상수원수로 쓰기에는 3급이지만 공업용수로는 1급이라 해서 공업적 용도로 물을 쓸 경우에 3급수는 3급수 이상만 되면 거기에는 뭐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실 물이 아니니까요. 그죠? 바로 그냥 공업용수 쓸 수 있는 건데 물론 이제 마시는 물을 만들려면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침전을 시킨다든지 또 오염물질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상수원수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급수가 되면 이제 공업용수 2급에 속하고요.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5급수는 공업용수 3급에 속하고 생활환경 보존을 하는데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청소하는 데까지도 이제 5급수는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공업용수를 위해 쓸 수도 있고요. 반면에 저 위에 있는 1급수는 자연환경 보존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상수원수 1급이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물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질 환경을 우리가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물을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 물론 깨끗한 것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정도에 따라서 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필요한 물들을 확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 확보 대책 첫 번째는 중수도입니다. 한번 사용한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다시 쓸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는 먹는 물 그런 것들에 해당하고 하수도는 우리가 쓴 그러한 더러운 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어떤 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중수도라고 하는 것은 상수와 하수의 중수도, 중간, 즉 물의 청결한 정도가 중간 정도입니다. 상수원으로 쓰긴 그렇고 마시는 물로 쓰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용도, 예를 들어 청소를 한다든지 화분에 물을 준다든지 뭐 세차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용도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또 화장실에서 물을 내린다든지 뭐 이렇게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버리지 말고 하수도로 바로 보내지 말고 그것을 한번 어느 정도 정화를 시켜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시설이 있습니다. 침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다시 쓸 수 있게끔 돌려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300세제곱미터 이상의 수돗물을 하루에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중수도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강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강우라고 하는 것은 구름층은 형성되어 있으나 대기 중에 응결핵 또는 빙정액이 적어서 구름방울이 빗방울로 성장하지 못할 경우에 인위적으로 BC, 클라우드 시드라고 합니다. BC를 뿌려서 특정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인데요. 우리나라는 뭐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발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드라이 아이스 가루라든지 특정한 화학 물질을 연기를 피운다든지 해서 BC를 공기 중에 뿌려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응결핵 역할을 그 씨들이 해서 물방울들이 모여서 비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기는 형성되어 있지만 그것이 구름층으로 성장하지 못할 경우에 인공강우는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건조한 공기에서는 필요가 없고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때때로는 그렇게 구름씨가 없어서 강우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인공강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빗물 이용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빗물만 잘 모았다가 활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우 상수도의 물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빗물을 모으기 위한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은 면적을 갖는 지붕 면적이 넓어야 되겠습니다. 지붕 면적이 넓은 건물이 있다면 여기에 시설을 함으로써 우리가 빗물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국내에서도 면적 2,400평방미터 또 자석수가 1,400석 이상인 체육시설 등의 빗물 이용 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으나 아직은 초보적인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지붕을 갖는 그러한 체육관이라든지 경기장에 빗물을 모을 수 있는 홈통들을 잘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모을 수 있는 큰 탱크를 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 탱크에 모인 물을 화장실이라든지 그 밖에 필요한 용도를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물론 섬 지역처럼 빗물이 생활 용수로서 아주 요긴한 지역도 그러한 시설들이 설치가 되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해수 담수화입니다. 바닷물에 용해되어 있는 염분을 제거하여 민물을 얻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이 부분에서 상당히 기술이 발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건조하여서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에 해수 담수화 시설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만 확보할 수 있다면 다른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소모시켜서 담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염분을 제거함으로써 담수를 만드는데 그 제거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역삼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증발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해수를 담수화하여서 여러 가지 용도의 물로 활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을 더 풍부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 쓸데없이 물을 낭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샤워할 때 물을 되도록 적게 틀고 비누칠을 할 때는 샤워를 끈다든지 또 양치를 할 때 물을 틀어놓고 하지 않는다든지 세수할 때 물을 받아서 한다든지 또 양변기에 물통에 페트병에 물을 담아서 넣어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경주한다면 한 가정에서의 물의 사용을 절약된 물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댐을 하나 적게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물기근 국가로서 우리의 국가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자원과 수질오염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 질까 합니다.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들은 내용들을 잘 복습하시고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